연인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서 몰카를 촬영한다거나 길거리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충동에 의해 몰카를 찍었다가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 몰카 사건이라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할 것이고, 지하철 몰카와 같은 처음 본 사람을 임의로 촬영한 경우라면 현장에서 신고당해 바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몰카죄는 적발되어 유죄를 받게 될 경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촬영 수준을 넘어서 몰카물을 유포한다거나 기존에 동종전과가 있는 몰카 재범인 경우라면 자칫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거나 최종 형량도 몇 년 이상 수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 재범 형량이 많이 달라질까요? 우선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몰카를 찍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로 입건되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몰카죄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꼽아보자면 피해자의 수, 몰카 촬영물의 수위, 합의를 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보유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고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위가 높지 않으면서 합의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의 선처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죄 재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최대한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몰카죄 사건에서 개인톡, 단톡방, 인터넷 및 SNS 유포의 범위에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가 다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카 촬영에서 더 나아가 이를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몰카를 업로드했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지인들만 있는 단톡방에 몰카를 공유하는 것과 아예 인터넷이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다가 업로드하는 것 모두 다 몰카 유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무래도 유포 범위가 넓을수록 형량에 불리하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했고 경찰에 적발되어 검거되었다면 수사 초반 시점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몰카 유포의 범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므로 본인의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측될지,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동종전과가 있다면 어떻게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몰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몰카죄 재범의 경우로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거나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가능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몰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고 성충동 억제 치료 등 심리상담이나 정신의학과 진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라면 가정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개인의 사안별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피력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보통 어려운데 합의하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양형사유가 될 것이지만, 막상 고소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 여자친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면식이 있는 사이면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결코 지양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해서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데, 고소를 당한 당사자 본인은 애초에 이를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 진행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피해자인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가해자 측과 직접 교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고, 설령 양 당사자 간 직접 합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정적인 골이 깊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범뿐 아니라 초범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몰카죄는 재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사건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초범인 사정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맞지만, 단지 이러한 점만을 내세워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몰카죄 사안은 그 특성상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이미 제출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정확한 피해자의 수나 현재 수면위로 드러나 있지 않은 여자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됩니다. 이처럼 휴대폰 이미 제출 및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증거물에 관한 대비도 필요하므로 사건 당사자 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합의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선처 방안을 위한 면밀한 대응
대응도 필요하기에 혹여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 등 사건 진행 전반에 관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므로 몰카치 연루 당사자라면 가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은우는 몰카 촬영이나 몰카 유포 사건, 몰카 재범 사안에 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몰카죄 처벌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